자, 이제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납세 의무자는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이제 거래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파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세무서에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의 개념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이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우리 그 비영리 법인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팔면 전부 다 우리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우리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업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파는 우리들도 중고나라에 물건 팔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팔면서 물건 살 사람이 생겼는데 부가가치세 별도요 라고 말하면 그 상대방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물건 사려고 했더니 카드 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시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중고매매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중고매매사인인데 부가가치세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그 사람들의 사업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건 종속된 종사자가 아니고 독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 딜러한테 샀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주는데 그 딜러가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그 딜러가 소속된 회사가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죠. 개인이 받으려면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자 단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게 납세 의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88페이지에 납세 의무자의 구분해 보면, 자, 납세 의무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사업자의 분류는 첫 번째 과세 사업자와 그리고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나눠지게 돼요. 자,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는 이 사업자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면세품만 팔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단 하나라도 판다면 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면세품과 과세품을 전부 다 취급하는 사업자를 뭐라고 하냐면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겸업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그래서 순수하게 면세품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세법법전에 면세품이라고 적혀있는 그 물건만 취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자, 이 과세사업자도 둘로 크게 나누는데 관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또 둘로 나눠요. 자,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을 초과를 하면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과세자고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간이과세자도 과세품을 파는 과세사업자인데 왜 간이과세 제도를 쓰고 있냐면, 이 간이과세자는
엄청 영세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매출이 작건. 자, 지금 매출액이 제가 4,800이라 그랬죠. 자, 예를 들면 그럼 월 매출액으로 보면 월 매출액이 간이과세자는 최대한 하는 게 4,800이 안 되는데 4,800이라고 봤을 때 월 매출액이 4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져온 물건의 2배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자의 매출 원가는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00만 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는 매출 총 이익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판관비를 뺄 건데 판관비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볼게요. 그럼 60만 원에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뭐 그 외에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것만 들어가도 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한 달에 1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영세하고 힘든 사업자도 자기가 벌어가는 게 사실 판관비가 월세하고 전기세만 나갈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매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구멍가게라고 말하는 그 우리 담배가게 같은 곳 있죠. 그럼 할머니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부가가치 신고해 주세요. 이건 뭔 소리야? 그 할머니 차라리 샷터 드리는 게 낫겠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우리가 그냥 일반 과세사업자라고 말하는 건 이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일반 과세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일반 과세의 사업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항상 우리 세법은 취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간이과세의 취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가 힘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했죠. 그러면 자, 법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나오면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볼게요. 자,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신규로 다른 업을 하나 시작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에 있는 자는 간이과세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가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님에 유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자라는 건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팔기 때문에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가져다 줄 게 없다라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과세기간을 볼게요. 자, 과세기간이라는 건 세법마다 다 있는 기간인데 이번 신고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냐 그 기간을 두는데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을 1년에 2개를 두고 있어요. 1기와 2기를 2개를 두고 있고 그럼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자, 이 기간을 우리는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12월 23일이면 지금 2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가 아니고 세법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금 이때가 당긴 거예요. 그럼 정기라고 하면 2020년 1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직정기라고 하면 2019년 2기를 이야기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는 날을 기초가 아니고 자, 1월 1일과 그리고 7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날을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그럼 6월 30일, 12월 31일을 이날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끝나는 날을 이제 종료일이다라고 표현할 거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하고 그리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도 받을 거예요. 납부는 신고하면서 내가 내 돈 아닌데 받은 게 있으니까 바로 내는 거고, 환급은 내가 냈던 거 돌려받아야 되니까 내가 돌려받을 일이 언제다라고 말하면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게 될 거예요. 납부는 내 돈 아닌 거 받았으니까 난 바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고하면서 바로 내는 거고, 환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수확보의 1이라 그랬죠. 1이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려고 임시적인 기간을 두게 돼요. 중간에 3월 31일, 9월 30일에 임시적인 기간을 둬서 이 기간을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임시적인 기간으로 만들게 돼요. 그럼 우리는 3월 31일, 9월 30일을 칭하는 명칭이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이 날짜를 칭하는 명칭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이 기간을 만든 이유는 세수 확보를 빨리 하고 과세관청의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환급은 이 기간에 안 해주게 돼요. 환급은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산 거에 대한 환급은 7월 25일 날 하게 되고 8월 24일까지 받게 돼요. 1월 달에 산 거에 대한 환급은 30일이라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기간들을 우리 회계 읽어볼 때, 그래서 여기를 일기 예정이라고 하고, 자, 확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최종 3월을 확정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일기 확정이라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그리고 2기 예정, 이 기간을 2기 확정이다라고 이제 기간을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라고 하는 것들은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1년에 4번 해야 되는 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1년에 4번 하는 거고, 이거 하나만 적혀 있으면 1년에 2번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날짜를 언급해야 예정 신고할 때도 하는 거고,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과세기간이 끝나서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그럼 자, 지금 제가 정한 이거는 자, 법인 사업자 기준인 거예요. 지금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하는 게 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과세기간은 1년에 2번인 6개월이 과세기간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개업을 했으면 첫 번째 과세 기간을 물어보면 이 날짜까지가 아니고 이렇게가 과세 기간이라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인 거예요. 과세 기간을 3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든 거예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 자, 예정 신고할 때는 자, 일기를 가지고 보면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확정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확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정 신고분을 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 신고는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과세 기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임시 기간으로 이때에서 빨리 납부하게 하려고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예정 신고 누락분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때 환급 안 해주기 때문에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칸도 21번 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임시적인 기간이고 무조건 과세 기간으로 할 거예요. 과세 기간으로.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법인 사업자 이야기인데, 자, 개인 사업자를 보면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보다 규모가 조금 작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 날 우리 흔히 말하는 확정 신고는 해야 되지만 예정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예정 신고의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정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안 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정 고지 납부를 할 거예요. 고지라는 것 여러분들 고지서라는 이야기 일상생활에 좀 쓰시죠?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지를 어떻게 하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9월 30일 기준으로 전 과세 기간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주면 그걸 납부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로 부가가치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럼 확정 신고할 때는 과세 기간 걸 계산해서 예정 때 납부한 거 뺀 나머지를 이제 빼서 예정 고지세액 해서 빼가지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못 한다가 아니고 의무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는 전기 대비 전 과세 기간 대비해서 절반인데 전 과세 기간은 잘 되다가 올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번 과세 기간에.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대비 매출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그냥 실제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내 돈까지 넣어가면서 부가세를 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지. 내가 경기가 힘들어서 이번 코로나 때 많이 일어났어요.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사무실이나 뭐 이런 쪽은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신고 못 하시는 분 많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일반 과세자들인데, 자, 보면 우리 간이 과세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세무서에서 그냥 혼택세 바로 떠요. 그렇죠. 그렇죠. 7월 25일까지. 근데 내가 예상도 가능해요. 이때 납부한 7월 25일에 납부한 거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7월 25일에 납부한 거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 홈택스에 뜬 것도 그 금액이 딱 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면은 자기 생돈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실제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요. 1년을 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6월 30일 날 뭔가를 할 건데 이때 뭘 하냐면 예정 부가 납부를 시킬 거예요. 이번에 예정 고지가 아니고 부가 납부라는 건 얘는 얼마 내야 되라고 고지해 주는 거고 얘는 얼마 내라고 부과를 해줄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세무서가. 근데 한마디로 세금이 너무 작아서 소액부징수 낼 필요가 없으면 연락 안 할 거고 아니 낼 게 없어도 연락 안 할 건데 내라고 부과하면 그 금액을 내기만 되는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는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과세기간이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확정신고 때는 무실적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자, 그럼 189페이지에 보면 제가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했는데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경우 있죠. 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간이과세자는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소화시켜줬죠. 그럼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해요. 그런데 어딘가에 납품하고 해야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면 포기 신청한 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189페이지에 간이과세 포기자 일반과세로 병행되는 거에 기간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면 그 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 개시 첫날부터가 일반과세자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일반과세로 돌아가려면 3년간 못 돌아가요. 우리 부가세법은 무조건 다시 돌아가려면 3년 걸려요. 포기한 날로부터. 우리 전에 면세 포기 이런 거 회계 읽어봤을 때 이야기 들었죠? 그거와 똑같아요. 면세 포기도 3년간 못 돌아가죠. 면세로. 그처럼 간이과세도 그렇고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가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를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데 납세지라는 표현 어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납부는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 아무 때나 내면 돼요. 전국에. 서울에 세금을 제주도 가서 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납세지라는 곳은 우리 관할 세무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자부를 관할 세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띠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로 장소를 단위로 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장이 어디냐라고 해서 그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집 거기 구에 보면 전부 다 관할 세무서 있죠. 마포에 사시면 마포 세무서, 용산에 살면 용산 세무서, 구로에 살면 구로 세무서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관할 세무서가 나의 세무서가 돼요. 이건 세법마다 틀려요. 세법마다. 자, 보세요. 제가 제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가 동업을 해요. 그럼 강남에서 해요. 그러면 장사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은 강남이 나의 납세지가 돼요. 사업장이 여기라서. 근데 친구는 마포에 살고 나는 용산에 살죠. 그러면 소득세법은 자기 집 주소지에서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용산 세무서, 친구는 마포 세무서에서 소득세 안 낸다고 자부를 할 거예요. 예. 주소지 아니요 신고하면 돼요. 아니 받아줘요. 주도하는 게 아니고 받아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법을 쓰는 경우에
그건 편법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원래 하면 관할 세무서 등급이 청장이 아니고 지부장인가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관할 세무서를 옮겨준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주소지인데 주소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주된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전할 때 핑계 대는 게 내가 지금 등록을 여기에 뒀지 나의 주된 소재지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면 쉽게 해주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표현을 모르니까 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하니까 왜요?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영어로 예 그렇죠. 왜냐면 꼭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법전에.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안 해주는 분은 과거에 뭐가 문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안 된 적이라도 아니면 근데 뭐든지 웬만한 거는 걸었는데 안 되면 과거에 뭐 연체됐거나 안 됐거나 한 게 한 번 걸린 적이 있으면 원활하게 잘 안 해줘요. 자 그럼 이 사업장이 그럼 어딘지 기준을 잡아야 관할 세무서 납세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먼저 아래 사업장 범위를 먼저 보게 되면 사업장 범위에서 자 지금 우리 아래 구분의 광업이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죠. 너무 많이 넘어가셨어요. 190페이지. 자 광업이 진한색 되어 있죠. 잘못 실수한 거 실수.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이 밑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괜히 또 중요한 거라고 막 기억하실까봐 그냥 위에 있는 색깔이 아래로 밀려 내려온 거니까 잘못된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오색이라 해서 오자는 아니고 그죠? 자, 그럼 우리 광업을 봤을 때 원래 광업은 제일 많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은 탄광이잖아요. 근데 탄광은 이동하겠죠. 광물을 다 채취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장이라고 보려고 하는 건 우리 관할세무서 관리하기가 편한 관할세무서에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이지 않는 광업사무소를 잡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한 세무서에서 관리를 할 거고 자 제조업의 경우에도 여러 군데서 제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제품이 완성되는 곳이 있으면 마지막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우리 사업자를 관리를 할 거예요. 납세지가 돼서. 근데 우리가 물건 다 만들고 나서 단순 박스에 포장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단순 포장하는 것은 그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 자, 그다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공통점.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국을 이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설업은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행사, 시공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아파트 같은 데 뭐 시행사, 시공사 있잖아요. 시행사가 분양 시행업인 거고 시공사가 건설업인 거예요. 저 우리 집 파는 곳이 여기고 시행사고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시공사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보면 그 뭐 일신 건영 아파트 이런 아파트 있죠? 그럼 일신 건설에서 시행하고 건영 건설이 지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미안이라는 게 레가 이거죠? 맞나? 있고 셰르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둘 다 삼성이 지은 건데 시행사가 둘 다 삼성인 게 레미안이고 하나가 딴 곳이고 시공인가가 삼성인 게 셰르빌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말하는 시공사인데 시공사는 전국 각지에 건물이 짓고 있죠. 그죠? 또 우리 운수업 자 택시 과세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신도림역으로 가요. 그럼 이 택시가 지나가는 관할 관청이 강남세무서 강남구 그다음 서초구 그다음 동작구 그다음 영등포구 그리고 나서 구로구로 가요. 방금 제가 말한 구에 전부 다 관할 세무서가 있죠. 그걸 어떻게 나눌 거야? 뭐 GPS로 구획 나눌 거야? 미터기로? 말이 안 되겠죠. 또
그 부동산 매매업 전국 각지에 있는 땅을 팔죠. 그런 것처럼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이동하니까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건물 짓는 곳마다의 관할 세무서장이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인의 등기부상이 소재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얘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얘하고 바로 연결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 부동산의 주인만 바뀔 거잖아. 소유주만. 그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 건물 팔면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월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잘 내는지 보려면 이 건물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주인 따라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이 소재지고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이 소재지니까 이 두 개가 틀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인 자판기는 자판기는 전국 각지에 둘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둔 곳에 관할 세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인 자판기 쓰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또 자, 뭐 고주자 비고주자 쭉 필요 없고, 자, 다단계 판매원이 공급하는 거는 보면 다단계 판매원도 각자 한 명씩 다 개별 사업자들이죠. 그러면 다단계 판매하는 그 주된 회사의 그 사업자의 소재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 판매. 우리 인터넷 쇼핑몰. 그건 사업장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어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우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얘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는 자,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뭐 본사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직매장이 있다고 볼게요. 직매장이 자, 그러면 자, 본사가 뭐 여기 강남에 있고 공장이 뭐 인천 공단에 있고 뭐 직매장이 뭐 종로에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건 얘네들이 각각 사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할 거고 공장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할 거고 직매장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이게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제도의 불편함을 보면 공장은 직매장으로 공장에서 물건 일반 소매 판매를 안 하죠. 그럼 공장은 직매장으로 물건을 주로 보낼 거예요. 그럼 판 게 아니니까 매입만 있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것만 있고 직매장은 만들어진 물건을 받으니까 매입이 없으니까 매출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만든 걸 1월 달에 팔았다 볼게요. 그럼 1월 달에 만든 거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8월 24일이에요. 근데 1월 달 판 거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건 4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4개월이라는 쓸데없는 부당함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또 돈은 누가 가지고 있냐?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받아야 되고 쓸데없이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이제 특례를 제정을 해요. 자, 특례로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교재 191페이지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있죠. 191페이지 아래쪽 4번에 있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이 제도 이름에 보면 적혀 있어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예요. 제도 이름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사업장을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에서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에서 주사업장으로 해서 돼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해요. 그럼 분사무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런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자 보면 얘는 신고는 각각 하는 거고 납부를 주사업장을 본사로 잡았다면 납부는 여기에서만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은 전부 다 이렇게 각자 개별로 되어 있는 상태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자,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이름을 보면 자, 얘는 자, 얘하고 글자가 똑같은데 한 끗 차이죠. 얘는 사업장 단위, 얘는 사업자 단위. 하지만 사업장 단위, 사업자 단위는 의미가 완전 틀려요. 얘는 사업장들인데 사업자는 1사업자겠죠. 우리 그린 사장님 한 분인데 전국 12개 지점이 우리 그 한 사람 거예요. 김상곤 씨. 우리 사장님이에요. 그럼 자 법인 등록번호 하나인데 그 위치마다 다 틀린 거니까 자 얘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전부 다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봐서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특징은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을 하고 그럼 얘는 우리 지점별로 사업장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똑같은데 그게 종사업장 번호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장소에 대한 인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사업장 번호가 소공동이 1번, 강남이 5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세무계약서 발행할 때도 그래서 종사업장 번호 체크해가지고 발행하죠.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똑같은데 부가가치 신고는 사업자 등록 번호별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전부 다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주사업장은 이제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요. 여기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얘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전부 다 하나로 봐서 얘네들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얘 하나로 두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할 일이 없고 여기서 전부 다 처리한다는 게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편리해 보이죠? 자, 얘가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주 사업장을 얘는 지점을 둘 수 있고 얘는 못 둔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본점을 둬야 돼요. 근데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 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자,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장님이 지방에 있고 지방에서 돈을 만지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사장님이 엔지니어였어요. 나노기술로 뭔가 만들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회장실이 저기 대전 옆에 금산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있었는데 맨날 금산으로 마티즈 타고 맨날 내려갔어요. 난 미치긴 줄 알았어요. 그냥 대전을 지나서 내려가야 금산이거든. 그 이유가 여기에 회장님이 있으니까. 그럼 회장님은 여기서 돈이든 뭐든 자지우지하고 싶은데 본사는 여기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 사업 사무소를 여기로 둬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거 쓰고 있었어요. 근데 뭐 신세계 백화점이는 큰 곳은 뭐 전부 다 여기에 다 있잖아.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당연히 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봤을 때 얘가 있는데 이거 쓰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이 지방 사람이고 지방에서 주 사무소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 이상 이거 쓸 이유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택의 포인데 자 얘네들 신청하는 방법은 쉬워요. 자 이거요?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특징이 신청 제도인데 그런데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자, 신청하고 신고 제도하고 차이가 신청 제도는 승인을 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신고 제도는 승인 없이 고지로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 이거 할게요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응 해 라고 하는 게 신청 제도고 신고 제도는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 안 되면 하면 안 돼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신고 제도니까 두 개 다르죠. 그럼 얘는 신청 제도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론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얘가 2016년부터 바뀐 거예요. 아니 저는 2006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2005년까지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ER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ERP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 2000년도에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2000년 후진 이전에 전부 다 전국에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다 깔았어요. 국가 지원금으로. 그때 도전이 컸어요. 근데 그 도전이 당연히 2000년도 넘어오면서 도스 버전에서 네오 플러스에서 i 플러스로 ERP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어요.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뉴젠도 나오고 세무명인도 나왔다가 깔아앉고 엄청 프로그램 많이 떴어요. 전부 다 ERP 기반으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ERP 시스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의미가 필요 없어서 조문에서 삭제가 된 거예요. 얘가 삭제가 되면서 그냥 그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얘 해야 됐으니까 이걸 도입하고 있는지를 증빙도 해야 되고 신청을 하고 증빙하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해도 되는데 얘 이름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개 사업장을 하고 있다가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한 개 더 하죠. 그럼 한 개 더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될 거잖아요. 가면서 체크만 하면 바로 돼요. 그냥 V 체크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기존에 내가 사업장을 하고 있죠. 따로따로 하고 있다가 얘를
같이 합치고 싶으면 이때는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하면 돼요.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못 해가지고 우리 뭐 10며칠 전에 했어. 그러면 이번 과세기간은 안 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전에 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얘는 지금 사업자의 형태의 변화죠.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거는 20일 라임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고 얘네들은 20일 이내에 뭔가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걸 적용받다가 다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로 원칙대로 돌아가려고 해도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대로 전환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라는 라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기는 안 특할 필요 없으니까 세무서 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사업장이 두 개 이상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규정이 있고 개인 사업자도 되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91페이지 위에 보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직매장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의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이라고 해요. 그럼 공장이 있고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직매장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맞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럼 임시사업장을 볼게요. 자, 이 임시사업장은 우리 그 행사 가면 있는 판매 부스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임시사업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차린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가 밖으로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임시사업장은 지금 이 부분이니까 직매장이 사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업장으로는 보는데 얘를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서는 10일 나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들 그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거 전단지 같은 거 폐업 적혀 있는 이런 거 본 적 있죠? 창고 정리. 그죠? 그 기간을 잘 보시면 기간이 10일 이내 거의 대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죠. 그러면 임시사업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임시사업장을 폐쇄하게 되면 철수하면 임시사업장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임시사업장을 연 날이 10일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10일 이상이면 먼저 들어왔다가 빨리 빠지거나 늦게 들어와서 끝까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서 그냥 왔다 가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치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치장은 창고를 말하는데 여러분 회사 옆에 있는 창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곽순환로 이런 곳 다니다 보면 그 물류센터 있죠. 외곽순환로 사다 보면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빼요. 자, 물건 빼면 물류업을 하는 것과 창고를 쓰는 것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경우에 여기를 우리가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치장 개설 신고도 우리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전부 다 10일이라는 라인 있죠? 그죠? 자, 다음 192페이지로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설명하던 거 그냥 계속 연결하려고 그냥 뛰어넘은 거니까. 자, 이제 사업자 등록 192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양가로 일반 사업자 등록 신청 적혀 있죠. 192페이지에 여기에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관련은 2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제는 필요 없는데, 자, 우리 제일 아래 193페이지 아래 보면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라고 적혀 있죠. 자, 사후 관리는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정정 사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 판매업자가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 바꿀 때 단순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가 레드 컴퓨터 아카데미 이름 바꿨어요. 하는 건 똑같고. 그러면 그냥 당일 바로 즉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쇼핑몰이 도메인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전혀 없으면 그냥 단순 명칭 변경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당일날 바로 해주는데, 자, 아래에 법 3일 이내 해주는 걸 보면 법인 종류, 업종이 바뀌거나 아니면 업태가 바뀌거나 혹은 사업장 이전하면 관할세무서가 바뀔 거고, 또 우리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우리 출자 지분이 변경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는 티가 안 나지만 그걸 해줘야 부가세법에서 정리해주면 소득세법이 같이 보면서 지분율만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적혀 있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법인이 홀로 독립적인 존재인데 대표자는 그걸 책임지는 무한책임 사원이 바뀌니까 그게 바뀌었다라고 해주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제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폐업이고 저한테 인수하는 사람은 개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개인 사업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개인 사업자는 넘기면 판 사람은 폐업이고 그걸 인수한 사람이 개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상속하고 증여는 우리가 상정세라고 통합해서 부르긴 하는데,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거기 때문에 변경 사유를 해주지만 증여는 고의적으로 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변경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증여는 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 당연히 징벌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럼 징벌 효과 중에, 자, 첫 번째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처음에는 그냥 20일 이내 안 하면 전부 다 공제 안 해줬는데, 근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더니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 1월 2일 날 내가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는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출액이 있다면 1%는 전부 다 나올 거지만,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못 받겠죠. 그러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건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받기 전, 등록 신청일 전까지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사업자 등록증이 늦게 나왔으면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다음 199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자, 이제 과세 거래를 볼게요. 자, 과세 거래라는 건 물건을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오가면 그게 다 과세 거래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수입은 자 그럼 자 재화의 공급부터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자 재화의 공급은 자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화라는 건 그럼 공급은 팔았다는 건데 자 그럼 재화의 공급이라고 과세 거래로 보는 거는 과세 거래 본다는 건 그 거래 금액의 부가가치 10%가 얹어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실질적 공급이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 같은 표현으로 공급 의제가 있어요. 공급 의제가 자 실질적 공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매매계약 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세법은 관심 없어요. 그냥 사고 파는 매매계약 외상이든 할부든 뭐든 매매계약이라든지 자 다음 200페이지 넘어가면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데 자 이거예요.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면 얘는 재화의 공급이고 자기가 우리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을 안 하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우리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해서 가공하는 그런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교환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거래가 두 번 있는 걸로 봐요. 우리 회계에서도 교환은 내 거 팔고 제 거 사는 걸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거래 두 개로 본다는 건 교환은 내 거 파는 과세 거래와 걔가 내한테 파는 과세 거래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걸로 볼 거고 그 외에 사적 경매 이런 건 얘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원, 200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실질적 공급은 제가 쓰지도 않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잖아 물건 팔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공급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볼게요. 뭐 실적 공급은 실기하고 관련이 있지만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팔았다 적혀 있고 교환했다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자 간주 공급의 취지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간주 공급 이야기 회계 1급 때 다 공부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자, 이 과세 사업자가 다른 과세 사업자한테 재화의 공급을 받아요. 이번 1기에 그럼 자, 내가 사온 매입 가격이 예를 들어 600원이고 그럼 과세 사업자니까 과세품 팔면 매입세액이 60원이었다 볼게요. 근데 나는 이 물건을 못 팔았어요. 자, 그래도 부가가치세법은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한마디로 얘를 썼던 안 썼던, 팔았던 안 팔았던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대. 그럼 나는 물건을 못 팔았기 때문에 자 얘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매출세액 0원이고 매입세액 60원이라서 마이너스 60원을 우리는 환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환급. 그죠? 자 그럼 얘 60원 돌려주는 이유가 난 사업자예요.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 할 거예요. 부담하면 안 돼요. 라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제시해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예요. 자, 왜 이 공제를 해주냐면 언젠가는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재화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이 시가가 1,000원이라면 1,000원에 팔아서 매출세액 100원을 받아서 자, 세무서에다가 언젠가는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으니까 이제 없겠죠. 0원이라서 이 100원을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거예요. 자, 이 원리 이해가시죠? 이걸 왜 공제해 준다고 했죠? 얘 가져다 줄 거니까.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에만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처럼 쪼잔하게 말하면 얘 갖다 줄 거니까 얘 준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걸 가져다 주는 일을 안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얘가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에 기여를 해서 매출세액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건데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선 지금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안 해서 세액을 안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매우 서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은 너 환급 받았는데 지금 안 팔고 딴짓거리 했어? 그럼 너 이거 판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 걸로 하냐면 시가로. 그러니까 너 시가로 나 안 팔았는데요. 그래도 시가로 너 판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시가의 10%인 100원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럼 자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660원에 얘가 샀었어요. 그냥 난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 안 가져준다고 서운할까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면 간주공급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대놓고 정해놨잖아. 사업 관련 운송은 받지 마세요. 병원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에 관련돼 있으면 공제 받지 마세요. 접대 관련 공제 받지 마세요. 면세 사업 관련 공제 받지 마세요. 토지 자본주 지출 관련 공제 받지 마세요. 다 걸어놨는데 공제를 받았다는 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과세 사업에 매출세액 창출하는데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접대 목적 샀으면 처음부터 접대비라고 해서 불공제 써야지 상품이라고 사서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서 이걸 거래처에 주는 그런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 창출 안 할 거잖아요. 속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자 이때 과세 표준은 세법은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싸게 비싸게 잘 샀냐 못 샀냐 관심 없어요. 무조건 시가로 갈 거예요. 시가로. 그리고 이걸 지금 안 판 걸 팔았기 때문에 간주, 의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과세거래의 증빙을 발급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증빙 발급을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가가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유일한 법적 증빙이 뭐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취지를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럼 우리 간주 공급들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우리 교재 200페이지인데 진한색에 예제로 돼 있는 거 엄령 처리된 거는 보지 마세요. 예제 잘못 드러났어요. 쓸데없는 좀 지엽적으로 드러나서 그냥 글만 보시면 돼요. 자, 간주 공급의 자, 첫 번째가 자가 공급.
자가공급은 너네 회사가 너네 회사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면세사업 전용. 자,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건 이거예요. 면세사업의 용도를 전환했대. 자, 표현이 자, 우리가 면세사업에만 쓸 거예요. 그러면 사업 때부터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나요? 불공제 사유에 적혀 있잖아. 면세사업 관련 받지 말려고.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과세사업에 쓰겠다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래 놓고선 이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걸로 용도를 전환하면 쏙인 거죠. 그래서 부가세법이 개시해서 너 그러면 이걸 너 사온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징벌 효과로.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800원에 사온 거면 부가가치세 80원만 내가 공제 안 받으면 80원 손해일 건데 시가가 1000원짜리인데 이걸 팔아버렸다면 부가가치세 100원이 손해돼서 징벌 효과가 생기도록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원가였으면 이걸 불공제라고 처음에 면세사업 관련해서 불공했으면 880원에 샀을 건데 그럼 80원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했을 건데 이걸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선 저짓하면은 100원에 부가가치세 팔았다고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제가 쓴 게 원가고 얘가 시가라면 우리는 매입은 원가가 내가 사오는 가격이잖아. 근데 세법은 원가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거.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지금 현재 조문에는 영업 용도의 교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자, 영업 용도 외가 비영업용이죠.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용하고 업무용 같은 말인가요? 영업용과 업무용이 회계에서는 우리 법인은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행위를 하는 걸 영업활동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만 영업이라고 그래요. 업무용은 영업용이 아니에요. 업무 영업용이 아니에요. 자, 승용차를 샀어요. 자, 이 승용차를 업무에 쓴다고 사왔어. 정말 업무에만 쓸까요? 밥 먹으러 가거나 데이트 가거나 놀러 갔다 쓸까요? 알 수 없잖아. 그렇다고 부가가치세법이 그 많은 사업자를 일일이 체크할까요? 필요 없는 짓이죠. 그래서 전부 다 얘는 비영업용으로 봐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이 영업용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영업용 차량, 승용차는 택시야, 택시. 그런 것들. 돌아다니는 존재 자체가 매출세액을 창출하러 다니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자, 화물 트럭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불공자 때 이야기 들었잖아. 그럼 지금 영업 용도인데 소형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 대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형, 중형, 중중형, 대형 이거는 자동차에서 만든 거고. 우리 세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여러분들 뭐 카니발이나 봉고차 같은 차 지나가도 톨게이트에 소형 승용차 내죠. 얘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중형 승용차는 미니버스예요. 대형은 큰 45인승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자,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대상인데 자, 경차 개별 소비세만이 아니라 많은 세금이 없죠. 그래서 1000cc 이하는 공제해 주는 거고 거기 쓰는 건 문제 없어요. 그 외 승용차는 다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물차를 볼게요. 화물차를 우리 회사에 물건 난로로 샀어요. 자, 근데 세법이 바라봤는데 이 화물차가 세법이 생각했을 때 이거 밥 먹으러 갈 때 쓰는 거 아니야? 놀러 갈 때 쓰려고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까요? 트럭을?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는 업무에 쓰는 걸 영업용으로 봐줘요. 화물차는. 그래서 여러분들 화물차는 된다. 공제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세법은 항상 취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지를. 자, 그럼 지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에 쓰는 거는 매출세액을 창출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데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여기에 써버리면 이거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가공급에서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 타 사업장이 어디죠? 직매장이잖아. 그래서 직매장 반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얘는 특이한 애예요. 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자, 우리가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죠.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 그럼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는 거 물건 판 건가요? 판 거 아니죠. 부가가치세법도 얘 보낸다고 기분 안 나빠요. 여기서 못 파는 것보다 여기서 잘 파는 게 좋거든. 많이 팔아서 부가세를 많이 받아서 주는 거지. 세법은 사업자를 힘들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너네 제도적으로 너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받아서 가져다 줘 라고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지금 사업자한테 너가 내라고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 사는 사람한테 받아서 가져다 달라는데 이걸 안 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공장이 직매장한테 물건 판 게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면 1월 달에 산 거에 대해서 8월 달에 공제를 받는데 얘는 1월 달에 판 거에 대해서 4월 달에 내면 쓸데없이 나는 공제받을 거를 4달 동안 좀 불합리하게 우리가 자금난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해서 얘는 공장에서 직매장에 판 게 아닌데 이걸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판 걸로 보는데 자, 얘를 전부 다 뒤집을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얘가 1억에 사와서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면 그냥 얘가 안 되도록 제로가 되면 될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파는데 과세 표준을 원가로 그리고 이때 저의 공급으로 보는데 실제 판 게 아닌데 판 걸로 보니까 지금 간주 공급인 거예요. 공급 의제. 그런데 그럼 이 거리케 팔았다는 증빙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준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원가하고 예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인데 가산세를 원가로 계산할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가산세도 볼 거거든. 자, 지금 이게 우리 교재 201페이지를 볼게요. 201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경우 공급의제 제일 아래 표를 보시면 201페이지 제일 아래의 표에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의제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적혀있죠. 자,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이런 부당함이 있을 리가 있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이거에 부당함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 왜냐면 세금은 같이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고 공급의제를 안 보는데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봐야 몇 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판 거 아닌데 팔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서 가산세 부과해 버렸어요. 근데 얘가 얘 준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든 게 있나요? 타살 목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아서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공급의제로 봐줄게로 바뀐 거예요. 원칙은 공급의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공급의제를 안 볼 건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 다 다르잖아. 그래서 실수로 발행한다면 공급 의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세무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공장이 직매장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자, 표 적혀 있는 내용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지,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괘씸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간접공급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자, 다음 202페이지로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한번 읽어보실 때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정리했죠. 종류마다 적혀 있을 거예요. 단 매입세에 공제받지 아니한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세법에는 그렇게 딱 일일이 적혀 있는데 저는 한 방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책 적혀 있는 거 보면. 자, 그럼 이제 자가공급 다음이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이 직원이든 우리 사장이든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잖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쓸 건데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선 왜 주냐 그거예요. 직원한테 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가지고 공제를 안 받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팔 것처럼 상품이라고 적어놓고 팔아버리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대표이사가 쓸 거면 처음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리해야지. 그걸 우리가 팔 것처럼 상품이라고 해놓고선 이걸 대표이사 줘버리면 이걸 팔았다 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라는 이 물건을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물건이 우리가 사올 수 있는 원가가 6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짜리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거라고 한 걸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자, 얘를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하면 600원에 부가가치세 60원인데 그럼 우리는 분개할 때 차변에 가지급금 660원 대변에 현금 66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대표이사 골프채 사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이때는 시험 때 우리 세무사 시험도 가지급금 이때는 대표이사가 거래처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얘를 물건 팔 거라고 사온 거예요. 51번 매입과세. 그래서 600원에 60원인 걸 하면 차변에 상품 600원 부가세 대급금 60원 그리고 돈을 660원을 줬어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사놓고선 이 물건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럼 부가세법은 아주 기가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팔았다고 해버릴 거예요. 그럼 자, 팔았다고 할 건데 증빙이 없어요. 과세유형 뭐죠? 자, 과세유형 16개 중에 한 개예요. 2개 중 한 개가 아니고 16개 너무 많나? 자, 지금 얘 팔았다고 할 건데 부가세법이 그것도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건데 증빙이 없어요. 과세유형 뭐죠? 부가세 가지고 와. 자, 제가 과세유형할 때 열심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14건별이 되죠. 그죠? 14건별. 아, 이거 우리 실기에 나와요. 이거는 우리 실기 분계용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과세유형 다시 열심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14건별인데 시가로 팔았다니까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팔았다고 하는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원 이제 매출 세개 넣어서 친구한테 줘야 되겠죠. 자, 분계는 이제 대변에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상품, 자, 이 분계 잘 봐두세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600원이 될 거고. 왜냐면 줬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 누가 주거나 썼으면 이걸로 지우면서 타겟 대체할 거잖아. 일반 전표도 그대로 써야지. 그럼 차변에 600원짜리 대표이사 썼고 부가가치세 대표이사 때문에 주게 된 거니까 가지급금 700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불공제 쓰면 660원 가지급금 될걸.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써버리면 간주금 걸리면 700원이 가지급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이사니까 가지급금이고 직원이면 복리후생비고. 왜 그 둘을 다르게 할까? 직원이 개인적 공급은 대표이사만 가져간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직원 가져가는 것도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면 이것 때문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걸린다기보다. 근데 어디까지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아줄 거야.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1년 2년 전에 직원 1인당 10만 원까지는 인정해 줄게. 해서 물건 주는 거. 그런 줄 알았으면 옛날에 우리 회사 신고해 버리는 건데. 제가 그냥 동원 있을 때 어머니가 싫어할 만큼 참치하고 많이 줬는데 다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조사 나왔으면 그냥 박살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개인적 공급은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법이 지금 이거 하지만 제대로 지켜라고 만든 법인 거고 법인세에서는 회사를 통째로 줘도 좋아해요.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주는 거는 통째로 직원들 다 나눠주겠대. 법인세법은 잘했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 가져갔죠? 그럼 무조건 돈 빌려갔으니까 이자도 주고 이 돈도 갚아라고 할 거예요. 가지급금이라는 의미가 우리 여비 계산액의 가지급금보단 이거 돈 빌려간 거예요. 돈 빌려간 거. 대표이사는 돈 빌려간 거고 직원한테는 잘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과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한대요. 부가가치세법 10만 원까지 이런 게 있는 거지. 법인세법에서는 전부 다 주라는 거예요. 한도 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짱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표이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공부하면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업무보완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계산할 거예요. 왜 가져갔는데 왜 이자 안 줘? 너네 회사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평균 이자 내서 얘한테 받아. 그렇게까지 할 거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자 낸 부분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 이자 비용도 비용 인정 안 할 거야. 그리고 얘한테 돈 갚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1급에서 한마디로 이 가지급금의 의미는 엄청 크죠. 복리후생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똑같은 분야인데 그래서 개정 과목을 틀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우리가 예외가 제가 작업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혹은 직장 체육대회 혹은 직장 연예비. 직장 연예비라는 건 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 회사가 만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음 사업상 직료. 자, 사업상 직료는 뭐죠? 사업상 직료는 접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 불공제 사유에서 접대 관련은 또 공제받지 말라는 기준이 있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왜 그 기준이 있냐면 부가세법은 접대했다고 매출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지 말라고 하는데 매입세 공제받는 걸 거래처에 줘버리면 시가로 거래처에 팔아버렸다 할 거라는 거예요. 거래처에 팔아버렸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먼저 우리 거래처에 줬는데 견본비라든지 예외가 견본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혹은 이제 그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그 우리 회사인데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원재료가 되도록 보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간주 공급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재료로 들어가서 더 큰 매출세가 창출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이거예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폐업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자, 물건을 팔면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였는데 내가 폐업을 하는 순간 나는 비사업자가 되니까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날 비사업자한테 물건을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그럼 팔아버린 걸로 할 건데 이때 과세 표준은 재고자산은 시가로 할 건데 고정자산은 얘는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을 계산한 걸 가지고 과세 표준을 갈 거예요. 무조건 다 시가는 아니에요. 재고자산은 시가지만 고정자산은 우리가 처음에 과세 사업에 쓴다고 공제받는 건 당연히 맞고 하지만 부가세법이 생각하는 사용 기간이 있어요. 건물은 10년, 자동차나 기계장치는 2년. 그 기간 동안 과세 기간이 4개, 이제 20개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까지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았던 걸 돌려줘라고 할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얘는 시가로 전부 다 처리를 해서 팔았다고 하는 게 폐업시 잔존재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 전부 다 우리 자가 공급에서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매입세 공제 받지 않은 거는 이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쓰겠다고 샀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맞죠? 공제 받았다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에 쓰겠다라는 나의 의사표시인 거예요.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에 거기에 기여되지 않는 거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왜 매입세 공제 안 해주냐면 토지라고 차변에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얘 나중에 팔면 토지는 면세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안 받아져요. 그래서 회계 처리로 토지라고 할 거는 전부 다 돈 들어갈 때마다 공제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나중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쓰면 어떻게 해?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카트 과세품인데 마트에는 과세품도 팔고 면세품도 팔죠. 근데 이 카트를 과세품만 담으라고 할 수도 없고 면세품만 담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법은 어느 정도냐면 너 사업한 거에 과세 매출액, 면세 매출액 안분 비율대로 나눠서 면세 매출액만큼 불공제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거 서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만큼 매출세액 창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은 까다롭게 볼 거예요. 폐업을 해도 매출세액 창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다고 할 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예요. 우리 과세거래는 기억해두세요. 얘네들은 실기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그래서 회계 때 나도 이거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기준만 해놓고서 분계는 잘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세무이급 때는 분계가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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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매입세 공제 받는 거예요. 무실적은 무실적 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실적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수 많이 해요.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죠. 계속 자기들이 이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추계를 해요. 계속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어떤 세금옥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실적 신고 힘들잖아. 세무서에 전화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진짜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 어떻게 되시죠? 자기들이 예 처리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버튼 누르고 끝나는 건데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일 생기니까
아무런 실적 없으면 모든 세금 다 무실적 신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있잖아. 난 돈 얼마 못 벌었어. 그래 나 안 할게. 근데 나중 되면 몇십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거나 몇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안 해가지고 내야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정 청구한다 해가지고 세무사무실 가서 기장료만 날리고 단순 경비 대상자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법인이면 더 맞춰서 하는 거고 개인이면 예전 고지받은 건데 없잖아요. 그럼 그때 신고해야죠. 전부 다. 그죠? 세법은 단순해요. 생각했던 거.